인력의 총량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 이게 무작정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남성 인력을 이제 중심으로 계속 이제 인력 양성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 주요국들은 결국 소프트웨어 여성 인력에 대해 주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똑같은 방안을 제시해서 정책 수립을 하는데, 그런 방향성을 이제 가져가려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그런 부분이 저희 보고서의 어떤 배경 및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뭐 유럽하고 미국에 대한 사례를 보시면은 여성 인력 관련해서 연구위원님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걸스인 ICT 데이, 우먼 이노베이터 같이 경진 대회나 또는 시상식 같은 것도 있고, 롤모델을 선정해가지고 시상하는 거, 또는 프로그래머 경진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2015년 8월에 정부 주도로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화이트하우스 데모데이라고 해서 백악관에서 직접 열리는 걸 했고요. 그래서 구글 등등 해서 이제 그 굉장히 거대 IT 기업들하고 직접 우수한 인력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했었고, 구글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여성 인력을 키우겠다는 데모데이를 했었고, 그것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테크 우먼 멘토링이라 그래서 공공에서 이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여성 스템 인력을 이제 키우는 그런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여성 소프트웨어 인력 현황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이게 과연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부족한 실태인가를 보시게 되면, 먼저 통계적으로 이게 산출될 수 있는 부분인가를 먼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젠더의 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저희가 국제 통계랑 국내 통계를 비교를 하려면 몇 가지 이제 선행 요소들이 만족시켜져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일단 국내 통계 중에 표준 직업 분류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통계의 어떤 직종 분류를 이제 코드별로 나누는 건데, 이게 이제 국제 통계랑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게 딱 하나뿐입니다. 그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체계라 그래서 KSCO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여성 실태가 심각하다, 또는 무슨 여성 임금 관련해 가지고 어떤 통계 같은 데이터를 볼 때, 그 통계는 KSCO에 의거해 가지고 나온 통계가 아니고 대부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해내는 그 캐코라고 하는 어떤 고용 분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나 스템 인력의 객관적인 여성 종사자 현황에 비교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인지 통계라든지 경제활동 인구조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성 인력에 대해서 성별 구분은 되는 통계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의 산업 규모가 현재 굉장히 작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전체 산업이나 전체 직종으로 봤을 때 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분류 체계도 굉장히 세세 분류로 넘어가야지 소프트웨어나 스템 인력에 대해 비교가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설문조사로 다 진행되는 그 통계 생산이 답변자들이 이제 답변을 제대로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대분류나 중분류단에서 과학 종사자 이런 식으로만 이제 분류를 하게 되니까 이제 비교를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게 된 거는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 여성 인력 비중을 추출하고, 그리고 이제 종사자를 어느 정도 추정해보는 거를 이제 진행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검증 과정에서 이 지역별 고용조사는 지역별로 시도별 가중치를 적용해가지고 표본 추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판교라든지 이렇게 과학기술 인력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종사자 그 모수 추정이 실제로 제대로 되지 않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성 인력 비중을 토대로 보고서 내용이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테이블이 그 소프트웨어 직종 통계 매칭 테이블입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는 게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요. ISCO라 그래서 2008년도에 제정된 거고요. 그 국제표준 직업 분류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표준 직업 분류 체계 중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직종이 어떤 게 있는지를 국제 그 어떤 매칭을 위해서 지정을 해놓은 거고요. 이 표를 이 분류 체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각 국가가 이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어떤 분류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나름 다 그 매칭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드가 있는데요. 이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 통계의 대부분은 이 코드에서 앞자리 2개나 앞자리 2개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앞자리 2개에서 끝나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따로 분류되지 않거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 4자리가 전부 다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됐든 스템 인력이 됐든 그 통계를 뽑아내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제가 했던 거는 지역별 고용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앞자리 3자릿수까지 구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세 직종에 대해서 다 분류를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보 시스템 개발자 직종이랑 정보 시스템 운영자 이 뒤에 있는 이 두 직종으로 분류해가지고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이거는 2015년 상반기 기준이고요. 보시면은 전 직종으로 따졌을 때도 한국이 여성 인력 비중이 굉장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을 알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스템 직종에서도 한국 그 여성 비중 굉장히 낮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고요. 소프트웨어 직종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템 인력에서는 영국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대신에 소프트웨어 직종에서는 영국보다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 봐서 확실히 이쪽으로 많은 그 투자가 있었음을 어느 정도 지레 짐작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인력만 봤을 때 여성 인력의 변화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3년도 이래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근데 이게 거의 뭐 이걸 같은 추세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그 증감 추세가 어느 정도 유사하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이래로 굉장히 급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단 핵심적인 부분만 보여드렸고요. 결과 요약을 해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3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거를 이제 여성 비중으로 충분히 투영하고 있습니다. 스템 및 소프트웨어 직종 비중은 보시다시피 미국이 가장 높고요. 한국은 모든 측면에서 약세인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그 한국의 소프트웨어 전공 여성 학위 취득 비중이 2014년도 기준 18.84%입니다. 거의 19% 수준인데 이거는 미국이나 영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공 배출자는 그렇게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 힘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종사자 비중이 말을 이어서 하자면 결국은 이제 인력 양성이 부족해가지고 국내의 그 어떤 소프트웨어 인력 비중이 낮다라고 본다기보다는 이후에 이제 경력 단절이 여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근로 환경이라든지 그 근로 생태계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해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발표 자료 2장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현재 제가 이제 계속 이슈 트래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지금 뭐 자료를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미국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서 나중에 통계청에서 저희 한국 그 분류 체계도 약간씩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의 그 표준 분류 체계가 2018년도 기준으로 이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거를 자세히 따져보면은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묶여있던 테스터라든지 또는 QA 업무를 맡고 있던 그 직종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나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랑 테스팅 업무로 이제 분화가 됩니다. 분류체계 안에서. 또 이제 웹 개발자 같은 경우에 여성의 비중이 굉장히 남성보다 높은 편인데 웹 개발 관련해서도 뭐 그 UX 쪽 디자이너를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분화가 되어서 분류 체계가 이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국내 같은 경우도 그런 트렌드에 발맞춰가지고 이제 분류 체계가 분화가 좀 더 된다면은 여성 친화적인 어떤 직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이 나올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첨언 드리자면은 뭐 저도 그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과 중요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어떤 분류 체계 안에서 그 소프트웨어 또는 이제 과학기술 쪽의 분류 체계 위상이 적어도 지금은 세 분류로 분류된다면 중분류 수준으로는 분류되게 장기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게 제가 일단 노력하고 국가가 다 힘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PPT 자료가 중간에 이렇게 되는 관계로 이쯤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발표해주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원 김정민 연구원님 아주 재밌고 유용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 실용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젠더 굉장히 중요하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많지 않고 또 ICT 강국인데 하드웨어는 뭐 강할 줄 몰라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데 특히 그 내부적으로 왜 이게 여성과 남성을 나눠서 해야 되느냐는 그런 내부 토의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길래 굉장히 고민하고 그 하나의 그 답안 해답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래서 이 발표를 기반으로 더 확장해서 다른 회의에서도 계속 발표해 주시면 좀 저희 그 여성과 인터넷을 이해하는데 좀 더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윤정주 소장님이 온라인상의 여성 폭력과 여성 혐오에 대해서 그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성 인력과 그다음에 ICT의 접근성과 관련된 얘기라면 저는 조금 더 한 발 들어가서 왜 여성들이 그렇다면 이 ICT 특히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이 왜 참여를 할 수 없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이버상에서 사실은 여성 폭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많은 관계로 또 여성에 대한 멸시나 성희롱, 폭력적 언어, 여성의 성상품화, 대상화, 그다음에 외모 비하, 나이 비하 등으로 굉장히 많이 폭넓게 여성에 대한 그런 혐오와 폭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이버 폭력이 사실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한 사이버상의 그리고 또 사이버상의 표현을 또 표현의 자유라고 많이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온라인상의 여성폭력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해악을 미치고요. 자신을 부정하거나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점 그러다 보면 온라인상으로 접근이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를 또 온라인상에서 내지 못하고 여성들이 공론장에서 굉장히 밀려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혐오라든지 폭력, 고정관념, 그다음 부정 뭐 이런 것들은 그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조차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마도 다 아시게 되겠지만 넥슨 게임 회사 아시죠? 거기에 성우가 메갈리아의 그 티셔츠를 입고 구매해서 입고 그걸 사진을 찍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리자마자 일부 이제 유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메갈리아 인증이다. 이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여성의 그런 게임은 탈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넥슨에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했고 온라인상으로 그 다음에 넥슨이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성우와의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러한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나아가 이 성우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나서 일부 웹툰 작가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웹툰의 독자들이 그들의 작품을 보이콧을 했고요. 이른바 별점 테러를 합니다. 별점 테러라는 건 아시다시피 웹툰은 별점을 많이 받아야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는 그런 건데 이제 그 온라인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별점을 주지 않은 별점 테러를 했고 더 나아가서 웹툰이 방송통신 이제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검열을 당해도 뭐 도와주지 않겠다는 예스컷 캠페인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단적인 예고예요. 이건 굉장히 지엽적인 아주 예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좀 더 폭력을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범죄 모의와 성희롱 성폭력 같은 것들이 이 온라인상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여성 혐오 사이트 뭐 다 아시겠지만 일베에 가보시면 로린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로린이 다들 아시죠? 어린이 플러스 로리타. 그래서 어린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하고 이제 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 어린이들을 성폭행하겠다. 누구누구 모여라. 이제 타겟은 누구다라는 것들을 이제 올리게 되면 이제 다 모여서 이런 그 범죄 모의를 하게 되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세종대에서 제가 그 발표를 하게 됐는데 지금 가장 핫하고 또 뜨겁게 얘기가 되는 게 아마도 유명 대학들의 그 단톡방 얘기죠. 단체 카톡방 얘기 아마도 다들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 PPT를 띄우지 않는 이유가 이것들을 차마 글로 써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공유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PPT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쨌든 제가 말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죠. 여성을 주문한다. 여성을 배달해달라. 누구누구 술을 먹여서 어디로 데리고 오라. 야식은 당연히 여자다. 숨만튀 아시죠? 가슴 만지고 튀자. 그리고 또 봉지 씌워서 따먹자. 그리고 왜 봉지 씌워서 따먹는지 아세요?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저희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 비닐봉지를 씌우고 성폭행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또 동기 여학생 허벅지 부분을 확대해놓고 박아버리자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 단톡방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세종대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아무튼 요즘에 굉장히 핫하고 뜨겁게 얘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댓글을 많이 달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내용을 비롯해서 사실은 여성을 할례시키자, 뭐 이제 자궁을 적출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화된 표현으로 여성을 위협하게 되죠. 이렇게 됐을 경우 사실 여성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공격을 굉장히 받게 되면서 점차 사이버상에서의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다 보면 공론장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성의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장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몰카입니다. 사실 이 몰카는 정말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몰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사이트가 이 소라넷이죠. 소라넷은 남성들이 몰카를 찍어서 올리는 대표적인 사이트죠. 심지어 자신의 부인 또는 애인하고 섹스하는 동영상도 올리면서 이제 이걸 좀 봐달라라는 얘기도 하고 자신의 부인이나 또는 애인이 벗은 모습 등을 몰래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화장실의 몰카, 그다음 목욕탕 몰카, 탈의실 몰카 등등등 굉장히 많은 몰카들이 이 안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선수청 국가대표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 몰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곳을 가든 여성들은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몰카의 대상이 돼서 이게 온라인상으로 굉장히 자기의 모습,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모습, 목욕탕에서 옷 갈아입는 모습,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모습,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모습 등등이 언제 온라인상의 내 모습이 떠돌아다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경제적인 수단으로 되면서 많은 남성들이 이 몰카를 찍어서 이거를 돈으로 이제 바꾸는, 돈 주고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큰 문제는 이것이 어느 사이트에만 들어가서 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카톡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죠. 저한테는 오지 않지만 저의 동기 남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일상적으로 이런 몰카라든지 섹스 비디오라든지 무슨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것들을 카톡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함께 얘기되고 있는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동영상 유포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몰카를 찍어서 어느 사이트에 올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굉장히 배포를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뭐 남성과 헤어질 때 또는 성폭행을 당하고 찍힌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 유포되는 건 뭐 비일비재하고요. 특히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서로 이제 몸캠을 찍잖아요. 서로 이제 우리 둘이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걸 우리 한번 증명해보자 라고 해서 초등학생들끼리 그 증명하는 방법은 자기의 성기를 찍어서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돼서 이제 친해지면 이게 문제가 아닌데 친해지는 것이 이제 끝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면 이것들을 학교 단톡방에 친구들하고 이거를 확 뿌려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동영상 유포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런 동영상 유포는 사실 지금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기억을 해보면 예전에 무슨 오양 비디오라든지 백양 비디오라든지 이런 게 다 동영상 유포 아닙니까? 여성들이랑 성관계한 장면들을 몰래 찍어서 그것들을 온라인상에 올렸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런 동영상들이 유출이 되거나 그러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상에 이렇게 폭력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온라인상으로 떠돌고 마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경제생활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사이버 스토킹입니다. 이 사이버 스토킹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IT 강국이잖아요. 네티즌 수사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니셜만 뜨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는 우리는 다 알게 돼요. 금방 찾아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이제 미디어 교육을 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온라인상에 자기 흔적을 남기지 마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SNS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 다음에 또 자기 뭐 홈페이지 블로그 뭐 등등등 해서 굉장히 자기 개인정보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찾아내는 거는 정말 쉽다고 해요. 네, 이런 이제 사이버 스토킹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내게 되면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들이 온라인상에 퍼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일이었어요. 재작년이었나? 근데 여시라는 그런 뭐 카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시대인데 이게 여성들만 여기서 활동하는 그 카페죠. 네, 이제 일부 남자들이 도대체 여자들이 여기서 남자 욕을 굉장히 많이 한다더라라고 해서 일부 남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도용을 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거를 확 퍼뜨리게 되면서 그곳에서 활동하는 여성 회원들의 신상을 털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민우회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적으로 당했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최근에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아시죠? 그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이례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강남역에 가서 굉장히 많이 추모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 대한 얘기들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대부분의 얘기들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 여성이 밤길을 걸어가도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결코 적대적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세상에서 공존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전했던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저희 이제 민우회도 이제 5시간 동안 관련된 얘기로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필리버스터에 나왔던 여성들의 얼굴들이 일베나 어디나 다 도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상이 다 털렸어요. 그러면서 이 여성들을 가서 어떻게 하자라는 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저희 그 민우회에 활동하는 활동가도 일베 사이트에 얼굴이 올라갔어요. 가서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그 필리버스터 자체는 그냥 나와서 발언만 하고 그냥 갔거든요. 저희도 사실 신상이 누군지는 잘 몰랐는데 사진을 그거를 다 캡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들을 다 알아내서 바로 그 다음날 그걸 다 올렸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한국여성민우회하고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런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상 털리는 거는 너무나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게 그냥 신상만 그대로 이제 털리면 문제가 뭐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지 않은 얘기를 자기가 어떤 사람이 했다고 자꾸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신안에서 이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 얼굴이 잘못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이 피해자라고 바로 신상이 공개되고 올라갔죠. 그 사람은 아니었는데 결국 이 사람은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너 왜 거기 가서 술을 마셨냐, 너 왜 그 학부모하고 뭘 했냐, 막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비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게 됐고 정신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잘못된 이런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여성에 대한 언어폭력인데요. 이런 혹시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3일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3일안 아세요? 여성은 3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상폐녀라는 얘기가 있죠. 상장 폐지녀, 30살이 넘어가면 상장 폐지하는 것처럼 여성들은 폐기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크녀, 못생긴 사람은 오크녀, 그 다음에 뭐 김치녀, 된장녀 뿐만 아니라 뭐 성괴, 껌딱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오면서 여성 댓글을 통해서 여성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여성들이 또 이 인터넷상에서 여성이라는 것이 알려지거나 아니면 여성임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댓글에는 그 댓글의 댓글이 계속 달리면서 이런 욕설이 굉장히 많이 달리게 돼서 결국은 자기의 얘기를 온라인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얘기 기사가 올라오게 되면 이 피해자는 이제 꽃뱀으로 물려서 이제 또 굉장히 난도질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이버상의 여성 폭력이 가져오는 효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거는 그겁니다. 공론장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는 필리버스터에서도 여성의 신상이 털리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결국 여성은 사회에서 밀려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정책에서는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특정성의 목소리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고 더 하나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때 이런 것을 공격한다는 거죠. 이번에 시사인 사건 아시죠? 시사인에서 여성과 관련된 그런 그 몇 가지 메갈리아에 대한 기사를 썼을 때 시사인 구독을 몇백 명이 끊었습니다.
이런 데인지 몰랐다 시사인이 이렇게 여자들을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데인지 몰랐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 시사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되고 다시는 이런 기사들조차도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께서 왜 소프트웨어 상에서 여성들 인력이 필요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단언컨대 정말 여성들의 목소리와 여성들의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을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게임에 여성들의 캐릭터가 어떻습니까? 아마 게임을 해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너무 헐벗지 않았습니까? 브래지어만 하고 브래지어도 사실은 정말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있고 비키니 차림을 입은 여성들이 거기 안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남성들이고 이것들이 걸러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함께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왜 사이버상에서 여성 폭력이 가져오는 효과의 두 번째는 여성 자체가 자신을 부정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여성의 밥줄이 끊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까? 사실 이 개선책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이것이 나쁘다는 인식이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성숙한 사회로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를 갖다가 처벌해서 굉장히 뭐 형량을 많이 주고 이거는 저는 굉장히 단기적인 얘기이고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이런 소수자의 목소리, 그다음에 사회적 소수자가 보호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아까 이제 제가 문제 중에서 하나 얘기를 더 드리면 시간이 없지만 이 얘기는 꼭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 사회가 이런 성숙한 사회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페이스북에서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서 남성을 비난하는 메갈리아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페이스북 상에서 여성을 혐오하는 페이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그렇게 10년 동안 소라넷이 판치면서 소라넷을 없애달라고 경찰에다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15년이 지나도록 소라넷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강남 패치, 한남 패치 한 달 만에 다 잡아서 없애버렸습니다. 남성에 대한 한남 패치는 한국 남성들에 대한 그런 부조리한 면들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바로 없애버렸죠. 그리고 또 뭐 많이 아시겠지만 DC 인사이드 갤러리 같은 경우에 여성 혐오 페이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뭐 MLB 파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여성 혐오가 굉장히 많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렇게 여성 혐오가 많이 판을 치고 있을 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다가 메리스 갤러리가 하나 생기자마자 이제 그 유저들의 자정을 부탁하는 그런 공지사항이 올라가는 등 굉장히 사회 자체가 불균형하고 성차별적인 것들이 지금 만연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구글에서 2016년 리우올림픽 그 성차별 보도 아카이빙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성차별하는 그런 그 캐스터들의 얘기들을 올려놓는 아카이빙이었는데 그거 한 2, 3일 지나자마자 폭파됐어요. 다 훼손됐고 거기에는 섹스하고 싶다라는 글로 다 도배가 됐죠. 이런 사례들은 사실 굉장히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고 얘기를 하자면 가슴이 아픈데요. 저는 이런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 몇 년 전에 프랑스의 디올 크리스찬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석에서 정말 술을 먹고 유대인에 대한 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고발을 당했고 굉장히 크리스찬 디올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거는 저는 그 사회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무리 여성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그런 나쁜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도 공론장에서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거는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생애주기별로 인권교육이라든지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들을 좀 함께 받아보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사회를 어떤 식으로든 좀 더 낫게 변화시키는 건 이런 교육과 캠페인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얘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원하는 사회는 사회 자체가 성숙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그 합의로 강력한 제재 방안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만이라도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또는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제발 이런 여성에 대한 혐오, 폭력 이런 것들을 좀 멈추고요. 여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에 접근해서 우리의 얘기들을, 자신의 얘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소속하고 이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KRI 참여하고 있고요. 이 KRI 제프 프로그램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 학교, 이제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학교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는 안정배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들 너무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좀 공감을 하고 사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처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거버넌스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주로 이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가면은 시민사회 이해 당사자 중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 활동가들이 와서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해주신 내용들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디벨롭먼트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아시아의 많은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 참가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디지털 디바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성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제 그러니까 탈영토화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한국, 일본 이런 국가들은 선진국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가지고 더 많은 차별이나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공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국의 상황 같은 것들이 특히나 최근에 일어난 일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같이 대응해야 될 만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장에서 이런 논의를 먼저 소개하고 좀 이런 논의를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아직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고 이제 향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런 일을 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가능성이 어떻게 이제 있을 수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워크숍을 제안해 주신 키스티에서 먼저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고 주민 씨는 아까 말씀하신 쪽 사실 여성과 ST 재개발적 이슈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개도국이나 그런 주요 이슈인 부분들이고 사실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지금 아마 초점 두신 부분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든가 인력 양성 쪽 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부분들인 거 사실 저도 이번에 오가나이즈 하면서 이렇게 잘 모르는 분야도 있고 전문가를 찾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만 해도 여성과 ST 연결해가지고 꽤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 여성과 ST 헷갈릴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계기로 저도 정말 많은 좋은 얘기도 듣고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많은 네트워크도 가지고 계시고 아까 이제 얘기하실 때 글로벌 행사에 한국 사례를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아직은 한국에 제안한 워크숍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례를 좀 장기적으로 준비한다 그러면 내용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여성민회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행동가들이나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 그와 연계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질문을 해주신 분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곳에 이런
회의나 이런 것들을 참석하신다고 아까 하신 것처럼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알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모색해보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정훈 장관도 한번 그냥 아, 네. 노래방인 줄 알았습니다. 예, 뭐 되게 공감 가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두 분 발표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지만, 제가 그 정책 관련한 보고서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책이 실제로 실현이 되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제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국가 전체 내에서 뭔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고 정책으로 만들어지려면 그거에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비교 자료가 필요하다. 그 부분이 없으면 이제 아무리 그 좋으신 분들이 좋은 말을 해도 실제로 정책의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한테는 먹히지 않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답변은 두 분이 잘 해주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나중에 계속 이쪽으로 뭔가 연구할 기회가 생긴다면은 여성 관련해가지고 이 통계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랑 비교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는 쪽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결책이 아닌가, 현황을 알리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 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자장 여기 부탁받았을 때 또 발표 자료가 각각 성격이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 보니까 첫 번째 발표는 국제적 트렌드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한국의 소프트웨어의 그 인력 여성과 남성의 그 비교 분석 등 그런 연구가 부족한 거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온라인상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 잘 하나의 흐름의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제가 이 오늘 발표하신 분들 느낀 거는 이제 교육이 다시 중요하다. 미디어 교육이 됐든 인터넷 교육이 됐든 사회 자정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강력한 처벌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반복되는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공론화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정예부대로 오셨지만 이런 계기가 돼서 많이 알리려면 일단은 많은 학술 활동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에세이가 됐든 논문이 됐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